곽병렬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실의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사님과 같은 증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사님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 15년? 이때쯤에 비트코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이사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관심이 넓으시고 투자 전략을 보시면서 두루두루 모든 자산을 다 살펴보시거든요. 또 오늘은 또 특별히 ESG 관련해서 저희와 얘기를 해주시려고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금리 변수는 주식시장 얘기도 좀 해주시고 주식시장과 ESG 상극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상극인가요? 지금 ESG 얘기 한참 하다가 뭐 유가 오르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시장이 이상해졌잖아요. 상극인가요? 예. 사실은 상극이면 네. 상극이다. 이렇게 그냥 제가 아마 결론을 냈을 텐데요. 네. 상극인가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오해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상극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ESG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앞서 유동원 본부장님이 이제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ESG 종목들도 대표적인 성장주들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3년 동안 각국 정부가 ESG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호응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주는 성장주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ESG 역시 ESG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돈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프리미엄 줬던 것들은 조금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성장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 ESG 관련주들도 또 같이 조정이 나온 것이고, 하지만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장주가 그러하듯 그리고 ESG가 그러하듯 기본적으로는 주식의 성장의 가치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이 귀하다라는 얘기를 꼭 오늘 좀 말씀을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왜 귀하냐? 사실은 이전에는 코로나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엄밀하게 보면 모두 다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기저효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실 기저효과가 이제 많이 소멸됐습니다. 이거는 기저효과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기업 이익 측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성장률이 아주 빠르게 아주 나이스하게 성장률이 나오는 국면을 좀 지나갔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성장이 이제 만만치가 않다. 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어긋난 다음에 큰 성장을 하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조금씩 살만한 시대로 가는데, 이 조금씩 살만한 시대로 간다는 게 우리는 항상 작년 대비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의 가치, 어떻게 보면 성장주 프리미엄의 본질은 제가 봐서는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더 잘하라고 우리가 좀 북돋아 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과연 우리가 멀리 할 때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성장은 앞으로도 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나오는 쪽에서는 지금 돈의 가치가 좀 올라가더라도, 돈값이 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나오는 곳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박수를 쳐주거나 북돋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 나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주식시장 전망은 지금 사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공부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반면에 ESG에 대한 관심은 들끓어 오르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럴 때 왠지 예전에 저한테 비트코인 일찍 알려주셨을 때처럼 이미 비트코인도 관심 한번 받았다 지나갔다 이랬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ESG도 어떻게 보면 기대가 사라지고 공부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쓰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조정이 거꾸로 보자면 우리가 ESG라는 테마 자체가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질 테마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에서 보자면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ESG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환경도 보지만 또 사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지배구조를 또 따지는 어떤 그런 변수들을 취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싸게 좋은 기업들을 좋고 착한 기업들을 좀 쌀 때 좀 우리가 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좀 드리려고 왔고요. 네. 한번 제가 도표를 좀 네. 보면서 지금 제가 돈값 이야기를 했으니까 돈값이 되게 비싼 시기에 과연 주식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서 ESG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덧붙여서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게 1978년도 이후에 연간 4회 이상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총 8번이 있었거든요. 네. 뭐 굉장히 충격적인 경우도 있었죠. 사실은 4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많게는 9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1978년도 같은 경우 네. 그랬고 뭐 2년에 걸쳐서 총 14회를 네. 사실은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사실 금리 인상 진짜 인플레 잡을 때까지도 진짜 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장의 가치를 또 반영하는 것들이 주식시장이니까 과연 주식시장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느냐를 봤는데 공교롭게 8번의 경우 중에 조정 마이너스가 나왔던 경우는 사실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94년에 그랬고요. 그리고 2018년에 그랬습니다. 이제 94년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채권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장이랑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테러다. 금리 인상의 테러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안 좋았는데 채권 시장은 그렇게 반응했는지 몰라도 주식 시장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랬고 가깝게는 이제 2018년 우리가 이제 가깝게 겪었던 저희들이 금리 인상 국면이 2015년서부터 해서 2018년까지의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고 마지막에 이제 4번에 걸쳐서 2018년에 4번에 걸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잘못된 금리 인상이었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듬해에 이제 파월이 이제 그 2019년에 보시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갈등을 겪습니다. 그쵸. 금리 내리라고 거의 매일매일 트위터를 뭐 하면서 근데 결국은 사실은 2018년 중반부터는 미국 경기도 꺾였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때 그렇게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사실은 좀 이때 조정을 좀 받았었죠. 네. 이때 이제 마이너스 6% S&P 500이 조정을 받았고 우리 코스피는 S&P 500보다 한 3배 정도 조정을 더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도 같이 있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네. 2018년 초죠. 네. 예, 계속 영향을 초였고 줬던 것 같아서. 예, 같이 좀 받았던 측면들이 있고요. 저는 2018년에 이렇게 조정이 좀 컸던 이유는 경기가 사실은 미국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하강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매파적으로 가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펀더멘털과 좀 미스매치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금리 변수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는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업이익의 함수다라고 많이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매일 떠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금리가 올라갈 때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의 기업이익 어땠을까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1978년부터 보여드렸는데 아예 이것도 시계열 굉장히 좀 길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했던 국면들을 제가 여기다 지금 도표에다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보시는 거대로 기업이익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이제 물론 미국 기업이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텐데 그쵸. 기업이익은 어떻게 늘었을까?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이익의 속성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인플레를 해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정가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출 원가인데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올리게 되면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굉장히 최근에 잘 보여줬던 사례가 저는 최근에 국순당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번 막걸리 한번 드셔보셨나요? 국순당 막걸리?
최근에는 안 먹었던 것 같은데요. 드셨어요? 저도 최근에 먹은 적이 없습니다. 술 먹을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최근에. 때문에, 네. 그러시군요. 네. 저는 그 막걸리를 먹으러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막걸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예, 25% 아 그래요? 막걸리 가격을 네. 올렸습니다. 소주보다 비싼가요?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쌀값이 올랐나요? 잘 모르겠네요. 밀이라든지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쌀은 그닥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물론 국순당 막걸리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향후에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전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판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반영했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고객의 로열티들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판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여기서 저는 미국 기업 이익이 인플레가 올라감에도 기업 이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업 이익들이 어느 정도는 판가에 그거를 반영하는 것들이 실제로 잘 작동이 됐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이익률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이익률이 줄어드는 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Q가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그 사고자 하는 수량이 줄어드는 그렇죠. 문제를 이제 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언제 이제 그걸 겪냐면 이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금리 인상의 후반기에 네. 보시면 그제서야 이익이 꺾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요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금리 인상 초기에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상당히 진행된다 하면 사실은 그건 걱정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금리 올렸나요? 아직 안 올랐어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예. 네. 이제 사실은 올린다고 겁을 좀 주고 조금 액션을 취했을 뿐이죠. 예. 네. 겁을 주고 있는 국면이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긴 사이클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루어질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일들인데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반영한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의 지금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를 따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후기는 어떤 거냐면 제품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수요량 자체가 줄어드는 단계까지 가는 그 지경이고 그때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시작도 아직 안 했다. 시작한다고 겁을 정도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중기 정도 됐을 때 느끼는 그 어떻게 보면 공포감이랑 지금을 너무 동일시하실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후반기에나 가질 수 있는 공포감들이 너무 극대화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기업 이익이 올해도 사실은 한 8% 정도 성장하거든요. 8% 성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왜 갑자기 그렇게 한 번에 반영했을까요? 안 그러다가 옛날에? 기본적으로는 네. 미국의 연준이 하는 기능들 중에서는 이제 사전적인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명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좀 주거든요. 근데 이 단서들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아주 잘하신 분이 제가 봐서는 뭐 이 버냉키라든지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이요. 그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시장과 소통을 아주 유기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오해를 빨리 좀 불식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잘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은 2018년의 케이스에서도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장 소통에 능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바뀔 때는 제가 봐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면서 서서히 바꿔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 과정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들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인플레가 가장 공포스러운 거는 어떤 인플레이션이냐면 지금처럼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은 금리 정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힘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일 쇼크가 왔는데, 그렇죠.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오일 쇼크가 온 건데, 과연 그거를 그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돈값만 올린다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공급망 병목 현상과 네.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발생한 유가가 굉장히 올라서 그렇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사실 연준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시적으로 반영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느냐고 돈값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들이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제가 봐서는 네. 쇼크가 온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미국은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미리 반영한 측면들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3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컨센서스는 3에서 4회 정도 네. 연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초기 국면을 우리는 지금 이제 곧 겪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게 보시는 게 맞고, 이 금리 인상 초기 국면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이익이 아주 꺾이는 구간은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리와 이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이제 드리면, 최근에 1월에 이제 발생했던 일,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이 조금은 좀 오버리액션이 있었다.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의 초기 국면에는 이익의 훼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익이 훼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판가에 이제 미국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이제 좀 전이를 시킨다든지, 저는 또 두 번째는 뭐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이따가 제가 뭐 ESG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ESG라든지 미국의 성장주, 전 세계 성장주들의 또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인플레랑 별 상관이 좀 없습니다. 네.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애플의 아이폰의 매출 원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IT 제품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품 가격으로 전이를 시킨다 안 시킨다라는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같이 사슬에 어떻게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건데, IT라든 특히 IT 소프트웨어, 그냥 인터넷 플랫폼 이런 애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진짜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게 대단히 저하가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근데 모호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주 되게 클리어하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이제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네.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인플레가 굉장히 있을 때 우리가 아까도 뭐 우리가 알파벳 이야기를 드렸지만 검색량이 그렇다고 줄어들까? 그렇다고 광고 얘네들이 수익인데 광고 수익 자체가 인플레가 온다고 줄어들까?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얘네들 매출원가? 얘네들은 매출원가는 그냥 사람들 몸값인데, 인플레가 오니까 사람들 몸값을 더 줘야 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번 어차피 지금 ESG를 논함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이번 급락을 또 초래했던 그쵸. 요인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번 케이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대립했던 케이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걸 그냥 강제 병합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이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을. 별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이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랑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게 항상 과거 케이스를 볼 때 모든 것들을 그냥 과거가 무조건 반복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가 물론이 있습니다. 저때 유가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유가가
저 때는 안 예. 올랐죠. 그때가 왜 그랬냐면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자체가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충격이 좀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이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좀 사용량이 부족했던 게 기후의 영향이었죠. 풍력 발전이 사실은 잘 안 돌아가면서 바람이 안 불어지 않습니까, 유럽은.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큰 소리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죠. 그랬던 건데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나 다르긴 해도 물론 다르긴 해도 이제 똑같았던 건 뭐냐면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 러시아의 신용위험 자체, 국가 신용위험 자체가 급등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같이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러시아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반영하는 거냐면 해당 국가의 국가 신용위험이 신용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간 수준도 보시는 거대로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당시보다는 낮죠. 아직은 뭔가가 터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뭔가가 터진다면 저기를 한번 갔다 오겠죠. 네. 막 갔다 올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기를 갔다 왔던 게 너무 멀리 갔다 오는데요. 예, 저기를 갔다 왔던 거는 사실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근처까지 러시아는 한번 갔다 왔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러시아가 지금 한 30%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증시 지금 12개월 예상 PER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5배입니다. 5배. 예. 네. 5배 됐습니다. 지금 신흥국들이 대충 10배 정도 10배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10배, 11배 거기서 네. 왔다 갔다 했고 중국 같은 경우가 12배까지 12배, 13배 왔다 갔다 하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지금 뭐 한 8배 정도 봤던 게 지금 5배 가 있는 거니까 상당 부분 뭐 반영을 안 한 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되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14년 실제로 발발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전 세계 증시를 뭐 쥐락펴락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변수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크림반도 병합했던 거 사람들한테 기억하냐고 얘기 물어보면 다들 그때는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랬는데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시거든요. 네. 제가 봐서는 이번 사태도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선 바로 직전의 케이스만 놓고 보면은 러시아 금융시장에 쇼크를 준 건 맞지만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연쇄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또 뭐냐면 지금 물론 지금은 춥지만 북반구가 이제부터는 이제 봄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지금 난방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는데 지금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 러시아랑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올림픽 보러 오셨더라고요. 지금 네. 예, 북경에 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같이 만났는데 올림픽을 하는 와중에 자기가 거기 그 평화의 제전에 가 있는데 뭔가를 뭐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것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거는 정치 지정학적 위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한 정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물론 환율에서 좀 단서를 찾긴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환율이 이제 흐리우냐고요. 그다음에 루블인데 이게 다 달러당 환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대로 이 해당 통화들의 약세 수준은 역사적인 수준인 건 맞습니다. 네. 맞지만 그냥 흐리우냐를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은 흐리우냐는 한 5, 6년 그러네요. 5, 6년. 5, 6년 네. 그냥 이랬습니다. 그냥 계속 사실은. 그러네요. 이게 네. 이번 사태 때문에도 물론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에 뱅크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뱅크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네. 네이버 한번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런 검색 기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냐하면 사실은 만약에 진짜 큰 일이 벌어지면 다 흐리우냐를 다 팔아버리고 빨리 지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쟁겨놔야죠.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우리는 밖에서 볼 때는 우리 마치 옛날 외국인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서 만약에 뭐 미사일 쏘고 그러면 그쵸. 전쟁 나니까 너네 빨리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전화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보다 우린 지금 그렇게 보는 측면들도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지금 그런 단서들이 되게 뚜렷하냐도 아직은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변수는 단어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지금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걸로만 놓고 보면 그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의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풍력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뭐 태양광은 좀 덜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풍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대단히 지금 주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데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건데 완벽하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부에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시장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과연 어차피 왜냐면 ESG 종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성장주다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왜냐면 이런 거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다 빠졌다고 그쵸. 다들 얘기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알아야지 향후 어차피 얘네들이 가야 될 길들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렸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 이후부터는 ESG 본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까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적인 이야기 그리고 올해만 한정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드리고 네. 제 그냥 시장 뷰만 자료. 좀 네. 정리를 드리고 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제 ESG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요 며칠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강한 반등 나온 거는 저는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회복되는 국면들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락한 이후에 제가 봐서 한 70% 정도 돌리는 국면들은 일반적인 기술적 반등에서 나타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 왜 그러냐? 1월 FOMC가 그걸 과하게 반영했는데 과하게 반영한 것들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제가 과거 금리 인상 4번 했던 국면들의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봤는데 아직은 금리 인상 초기다. 초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 과거 케이스만 놓고 보면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한 2014년 정도 케이스 크림반도 정도 케이스 정도 수준만 되면 그게 전 세계적인 전율과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 네. 거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봐서는 한 70% 정도 되돌리는 국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뭐 V자 반등은 더 안 되냐? 이전 회복을 다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저는 잘 모르겠다. 그것까지 완성을 시키려면 굉장히 좀 저는 좀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성장의 가치는 아직도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유발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제가 봐서는 어떤 걸 반영할 게 남아 있냐면요. 내년부터는 저는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 하강 리스크는 언제 정도 반영되냐면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경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이슈냐면 엔솔이 지금 어쨌든 지금 인덱스 편입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면 대단히 좀 혼돈스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은 뭘 해야 되냐? 저는 사실은 퀄리티 스탁을 하는 게 맞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퀄리티 스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량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번역할 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좋은 거. 그러니까 멀티플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마 좀 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의 방향성 자체가 그냥 나이스한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지금 IT 대형주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ESG가 저는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는 편인데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주식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뭐니 해도 ESG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은 사실은 2차 전지주들이거든요. 전기차의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ESG가 어떻게 보면 그 전기차에 올라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봐서는 ESG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보면 전기차 모멘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차피 왜냐하면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도 테슬라가 굉장히 자율주행 쪽에 하이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ESG 기업이 우리는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잘한다는 것들을 지금 뽐내는 국면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ESG 2.0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보였던 시그널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좋게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거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다시 한번 저는 그래도 ESG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이건 또 LG 엔솔 효과랑도 또 좀 연관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조금은 중기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오늘 어땠냐면은 코스피는 거의 1.6% 올랐는데 이 코스피는 1%밖에 안 오른 게 200에는 엔솔이 빠져 있고 코스피에는 엔솔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코스피 200 ETF인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LG 엔솔 효과 때문에 다른 2차 전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너무 큰 100조짜리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2차 전지주가 소외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임팩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해소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봐선 여기에 바로미터는 저는 글로벌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뭐 테슬라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들이 과연 바닥을 그리면서 과연 올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저는 그게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체 가치사슬 중에서 우리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재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보여주냐가 대단히 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어떤 걸 또 포인트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휘발유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의외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가 되든 아니면 연비가 좋은 차들 같은 차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앞으로도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가했을 때 내가 연비가 나쁜 차를 타게 됐을 때 굉장히 얻게 되는 그 스트레스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연비가 좋거나 아니면 대단히 여기서는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친환경은 또 하나의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에너지에 대한 절감 효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자극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테슬라도 얘기를 했지만 자율주행으로 가는 굉장히 길목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와 이제 어떻게 보면 융복합을 하는 단계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할 거리들이 너무 많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대단히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지를 못하고 수급 이슈에만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을 했던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LG 엔솔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LG 엔솔은 지금 코스피 200 들어오기 전에는 공매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 2차 전지들을 공매도 해버리고 네. 얘를 지금 사야 되는 입장이니 굉장히 수급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렇게만 이제 보시는데 저는 또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어차피 지금 MSCI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ETF들에도 결국은 LG 엔솔이 또 들어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LG 엔솔의 수급 효과만 너무 보지 마시고 전 세계적인 지금 전기차 모멘텀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근데 전 세계적인 전기차 모멘텀이 부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은 기존에는 전기차에만 국한됐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날개를 펼치는 자기들의 장점들이 난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잘해. 그러니까 이제 먹힐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수급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펀더멘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털로 갔을 때 그래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도 성장이
귀하기 때문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저는 사실은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어차피 이제 2차 전지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ESG냐 조금 중기적인 이야기,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ESG의 미덕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투자자들한테 전 너무 좋으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저 역시도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솔루션을 드릴 겁니다. 퇴직연금에 넣으면 좋은 펀드들. 오늘 좋은 펀드나 ETF들까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왜 ESG랑 퇴직연기금이랑 조금 친해져야 되냐면 사실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환경, 친환경적이고 사회를 생각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ESG 등급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기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쁜 것들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장기적으로 봤더니 요거는 이제 논문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와 본 건데요. 1991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S&P 500의 ESG 등급을 4단계로 나눈 다음에 등급이 좋고 나쁜 거가 과연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알파 수익률을 거두는지를 봤는데 중장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ESG 등급이 좋은 기업들이 성과가 좋더라라는 것들이 이거는 아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 증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ESG 기업에 텍 기업이 많아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업종의 특성? 겠습니다. 근데 2013년까지니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991년부터 해서 2013년이면 사실은 2013년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시총이 되게 작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시총이 컸던 기업은 물론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빅테크들이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긴 했는데 어찌되든 ESG 상위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다는 것들은 몇 가지 굉장히 좀 저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장 컸냐면 변동성이 가장 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다는 얘기.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표준 편차니 네. 수익률의 진폭 자체가 이제 작았다라는 얘기인데 불확실성이 작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ESG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과의 소통도 굉장히 원활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를 생각하거나 지배구조가 되게 클리어한 기업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안도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저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이번에 최근에 ESG 얘기하면서는 ESG 중에 특히 E가 좀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면 이제 과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는 이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들이 안정적이면서 주주들한테 충격적인 일을 일으키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이어서 저러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그거가 저는 굉장히 과거에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라는 이슈가 사실은 97년도 물론 97년부터 물론 교토 의정서가 있었으니까 그렇긴 했어도 사실은 파리 협약 같은 경우가 2015년부터의 이슈니까 사실 최근 5년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그 전만 해도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나라에도 환경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있었지만 주로 폐기물을 그렇죠. 처리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당시에 무슨 2차 전지 기업들이 막 활동하던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전기차보다는 2013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하이브리드의 시대였죠. 차들도 전기차의 시대가 아니었고 그런데 길게 봤을 때 ESG 기업들, ESG 등급이 좋은 기업들은 지금 MC분이 얘기하신 거랑 굉장히 저는 일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주들이 굉장히 충격을 가할 만한 그런 일들을 잘 안 했다는 거죠. 그것도 먹고 살만한 기업들 아닌가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건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먹고 살만한 기업들도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최근에 벌어진 일들 보면 우리나라 작년에 물적 분할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적 분할을 많이 한 기업들이 사실은 먹고 살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논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 건 그래도 우리가 저는 이거는 이제 ESG를 바라보는 저만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ESG 기업, ESG라고 하는 거는 원래대로만 놓고 보면은 원래는 컨설팅사들이 수행하던 작업들이었어요. 지금 ESG 평가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컨설팅 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기업들을 볼 때, 왜냐면 재무제표인만 있는 것들은 회계사들이 다 분해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역량을 찾는다는 일들은 사실 컨설팅의 영역이었거든요. 그쵸. 컨설팅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컨설팅의 영역이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형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던 시절이었는데 ESG가 도래했다는 것들은 컨설팅 펌들이 했던 기업을 보는 관점들이 저는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컨설팅 펌들이 이렇게 하면 너네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제안했던 것들을 하나씩 구현했던 것들이 저는 ESG 등급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컨설팅 펌에서 어떻게 레이팅을 하는 것들 좀 봤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ESG 등급을 매기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컨설팅 펌들이 그 해당 기업들이 나가야 될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정량적인 데이터, 우리가 재무적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사실은 굉장히 적시성이 떨어집니다. 지난 분기 거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실적 확인하는 것들이 지난 분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 분기 실적 잘 나왔다는 것들 우리가 막 박수치고 그러지만 그 다음 분기 그렇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라는 것들을 주니까 그리고 또 뭐 기자들이 물어본다든지 주주들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단서를 찾는다든지 이런 건데 사실은 ESG는 그렇지 않은 정보들 비재무적인 정보들을 가지고서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훨씬 앞선 정보들을 다뤘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브랜드 가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만져가지고 이 해당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들을 설정하는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스킴으로 사실은 ESG가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서 길게 봤을 때 컨설팅을 받았던 효과, 컨설팅에서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았던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거는 ESG 등급이 높은 것과 저는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길게 봐서 투자하는 건 대단히 컨설팅을 내가 받는 거랑 굉장히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 ESG를 더 강화한다, 기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동일한 기업군에서 ESG를 더 관심 있는 기업은 착한 기업일 수는 있지만 비용 증가 때문에 마진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경우에도 수익률이 더 좋은가요? 이거를 정확하게 바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ESG 등급이라는 게 지금 MSCI든 서스틴 인베스트건 지금 내놓는 기업들에마다 조금씩 편차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마치 ESG 기업을 하게 되면 ESG와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 분명히 아마 발생할 겁니다. 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환경과 관련돼 있는 유해 시설을 없앤다든지 그렇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아니면 또 그런 전문 인력, 뭔가 환경과 관련돼 있는 전문 인력을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장기 성과가 굉장히 괜찮았다는 것들은 길게 봤을 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되게 그런 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쓴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당 시그널링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을 준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현금도 많아서 우리 주주들이랑 같이 잘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시그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ESG 시그널 효과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ESG 등급이 굉장히 최상위 등급이야. 지금 엔비디아가 ESG 최상위 등급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년 연속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ESG 등급이 가장 좋은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워낙 ESG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운용사에 가서도 지금 ESG가 최고의 가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뭐 CEO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많으니까 여유 자원이 많으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우리는 잘 신경 쓸 수 있어. 이런 기업은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일일이 다 챙기는 기업들은 디테일에 저는 굉장히 강한 기업들은 길게 봤을 때는 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께서 ESG를 앞으로 더 잘할 회사를 찾으려면 이거는 등급 평가 컨설팅 결과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그걸 보지 않고도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와 관련돼 있는 요건 뭐 국내도 이제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사실 지금 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이따가 이거 사실 후반부에 말씀드릴 내용이라 조금 중첩되긴 하는데요. ESG 관련돼 있는 주요 ETF들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나 펀드의 주요 구성 종목은 잘 아시는 것대로 또 종목들을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넣을 때 이 룰 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등급 이상만 넣을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따가 또 종목을 이야기 드릴 때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제 책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책 한 번만 이렇게 좀 홍보해 주시죠. 실전 ESG 투자 따라잡기 장기 투자의 바이블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단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정말 길게 투자하시면서 또박또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SG를 접근할 때는 저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ETF나 펀드로 접근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과 관련돼서 ESG에 대한 리스크들을 조금 분산하려면 펀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그 펀드의 좋은 것들은 제가 봐서는 어차피 ESG 등급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반영하니까 그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나는 종목을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ESG 어차피 이거는 뭐 ETF 구성 종목 이런 거 네이버 눌러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 ETF 구성 종목들은 다 나오니까 그 구성 종목들을 가지고서 제가 ROESG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 책에서 이제 밝혀드렸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3년 평균 ROE 곱하기 ESG가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거는 1.2점을 주고 ESG가 그냥 노멀한 거는 그냥 1점을 주고 그 밑에 있는 건 0.8점을 줍니다.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곱해서 이제 종목을 제가 이사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ROE 곱하기 ESG? 아니면 원래 있는 시장의 용어인가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원래 있어요. 예, 일본에서 나온 개념. 일본 친구들이 또 이런 말 만드는 거 아주 굉장히 잘하는데 점수 매기는 거 참 잘하네요. ROESG라는 걸 국내에서는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제가 처음 한번 좀 도입을 해보자 해서 한 거고요. 일본에서 하는 방식은 뭐 3개 이상의 ESG 평가 기관의 등급의 평균을 낸다든지 하는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 책에서는 그냥 MSCI의 ESG 등급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다 충분히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인터넷 보시면서 그냥 쭉 따라하시게 제가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한번 만든 제가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애플의 ROE 5년간 ROE 평균이 장난 아니죠. 50%가 넘습니다. 예. 대단한 회사죠. 그러니까 애플이 ESG 등급이 대단히 높은 건 아니지만 워낙 ROE가 높다 보니 ROESG 1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습니다. 트리플 A거든요. 트리플 A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단히 훌륭한 게 5년 연속.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5년 연속 트리플 A를 한 기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랑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4년 연속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ESG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워낙 ESG를 잘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은 안 해. 네. 길게 가지고 가도 그 리스크가 크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앞서 보여드린 논문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인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ROE까지 더해 준다는 얘기는 재무적인 여력도 대단히 풍부하니 재무적인 여력과 ESG가 만나게 되면 시너지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장기 투자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글로벌 ESG 펀드나 ETF에 많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서만 제가 한번 점수를 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이 왜 ESG를 잘하는 기업인지도 제 책에서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거 보시면 TSMC가 왜 1.2점이야? 이거 따지시더라고 저한테. 이거 반도체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 원래는 반도체 공정에서 예전에는 이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물들을 썼는데 이 TSMC가 사실은 이 물을 안 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기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 오염수를 많이 안 만드는 기술을 얘네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점수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사실은 이런 조그만 것까지 신경 쓴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신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지역사회 내지는 뭐 지배구조도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환경에도 또 친화적이기까지도 한다면 지금 ESG는 사실은 누가 부르짖고 있는 거냐면 전 세계 사실은 정부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건데 전 세계 정부의 팔러시와도 굉장히 좀 부합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 얘네들은 이렇게 잘하면 더 붙어도 있겠죠. 너네들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런 기업은 더 투자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이거는 맞는 얘기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해외 기업만 지금 오늘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얘기할 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해외 기업만 말씀드렸고요. 제 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ROESG 제가 구해놨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셔라.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이런 기업도 최근 또 조정을 받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길게 제가 봐선 보셔도 되는 게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보면 우리가 그냥 미국의 빅테크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ESG 종목으로도 아주 괜찮은 종목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이런 종목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91년부터 해서 2013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알파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것들을 보셨는데 이런 기업들이 내 연금 어차피 왜냐면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이 기니까 어떤 기업과 함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믿음직한 기업들과 함께 하면 그래도 내 노후 자금이 크게 훼손되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뭐 ETF나 이런 펀드도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올해 뭐 영원토록 하고 싶지만 사실 어려운 게 저희들은 또 분명히 정년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주변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이거를 여기에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내 노후를 책임질 만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그래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내 돈을 훼손할 가능성이 훨씬 적고 불확실성도 적고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런 기업들과 좀 오랫동안 함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ETF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 보면은 국내 지금 ETF들 중에서 대표적인 ETF가 한국에서 가장 지금 규모가 큰 ETF가 KB스타 ESG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주식이 이제 담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또 주식으로 하는 게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종목들은 연금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는 국내 주식형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비과세죠. 국내 주식은 비과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뭐 양도세를 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과세거든요. 근데 연금이랑 퇴직연금의 강력함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당장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해외 펀드나 해외 ETF를 이 안에다 넣게 되면 당장 세금을 안 내고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봐서 국내 ETF를 하시려면 또 이런 방법이 있고 국내 ETF는 굳이 연금이랑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비익을에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원래 위탁계좌로 그냥 하시면 된다. 네. 어차피 비과세니까. 네. 왜냐하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 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내 한도를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비과세되는 것들을 채움으로써 내 어떻게 보면은 기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미리 내가 뭐 자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근데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과세 이연인 거죠? 예. 안 내는 건 아니고. 안 내는 거 아니죠. 내가 나중에. 만약 연금을 받는 시점에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연금 소득세가 근데 그래봐야 10% 굉장히 이하입니다. 낮죠. 네.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해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우리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낮기 때문에 연금에 한번 넣어보셔라. 그러기 좋은 게 제가 봐서는 지금 글로벌 중에서 선진국들 중에서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ESG ETF인데요. iShares ESG 어웨어 MSCI US 요거는 근데 그냥 해외 주식 해외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해외 주식 계좌를 가지고서 아마 한번 요거 만약에 ESG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하고 싶다. 그럼 근데 해외 종목들 같은 경우 너무 내가 잘 모르겠다. 한두 종목만 너무 투자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봐서는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봐서 신흥국 같은 경우 이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됩니다. 신흥국은 왜 배가가 되냐면 이게 뭐 제 책에는 그 부분 좀 제가 상세하게 좀 언급을 드렸는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 선진국들 같은 경우 똑같이 여기 있는 것들 지금 USA 그냥 MSCI USA랑 MSCI ESG USA랑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차이가 물론 차이가 훨씬 더 ESG가 훨씬 더 아웃퍼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격차가 대단히 높진 않습니다. 근데 신흥국은 격차가 좀 높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신흥국은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데 네. 신흥국이 ESG를 하는 기업들은 변동성을 대단히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또 하나의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저기 있는 그 iShares ESG Aware 저거는 예. 퇴직연금 요거 퇴직연금 못 아닙니다. 사잖아요. 예, 그럼 못 사는 어떤 겁니다. 게 있을까요? 해외 거 혹시 퇴직연금에서 살 수 있는 해외 혹시나. ETF요. 네, 혹시. 혹시나. 요거는 제가 봐서는 일단은 저 밑에 좀 펀드를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펀드로요? 드리고 펀드 네네. 담으셔도 되니까요. 네, 네. 예, 펀드를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펀드 중에서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 역시 또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좀 그럴 텐데 제가 봐서는 글로벌 ESG 펀드의 최강자 지금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펀드 중에서는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라고 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재간접 펀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모펀드가 해외에 이제 있는데 해외에 한 2조짜리 정도 모펀드인데 그게 이제 재간접으로 씌워져 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대단히 지금 사실은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슈로더가 요 모펀드가 대단히 좀 오랫동안 운용을 해왔던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최근에 ESG가 좀 나왔다고 해서 최근에 나온 펀드들보다는 오랫동안 그래도 운용했던 매니저들이 그래도 제가 봐서 ESG 기업들을 속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룰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테마 관련돼 있는 또 저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어떤 펀드들을 갖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삼성 글로벌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 펀드도 조금 재밌는 거는 클린 에너지 그러면 되게 신재생 에너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업종 비중 보면 반도체가 되게 높습니다. 네. 그것도 좀 재밌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 반도체가 높은 이유를 반도체 특히 이제 TSMC 같은 거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그 높은 이유를 아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이 ESG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정화 기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수질 오염을 굉장히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삼성 글로벌 클린 에너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원펀드는 요건 픽타라고 하는 전 세계 테마 펀드의 이제 1위 어떻게 보면 기업이 될 건데 거기서 지금 운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뭐 같이 또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펀드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제 퇴직연금에도
사실 이런 펀드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라든지 삼성 글로벌 클린 에너지, 삼성 글로벌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채권 혼합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예 그냥 훨씬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채권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그냥 이런 것들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알파를 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시게 되면 채권 혼합형으로 하시는 방법도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도 한번 ESG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ROESG를 이용해서 그 ROESG를 이용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어떤 게 어렵냐면 그 ESG 평가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게 어디에서 그거를 찾는지가 어려운 거죠. 네. 근데 그거 제가 제 책에서 상세하게 네. 어떻게 들어가서 찾으면 된다는 부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G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책을 사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퇴직연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장기 투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은 또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의구심을 받았던 거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 인상을 갑자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어차피 경기가 둔화되고 다 같이 성장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도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이 귀해질 때 성장할 수 있는 애들을 투자하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생기고 있으니까 경기 둔화 우려를 겪고 그 다음에서야 얘네들이 이 돋보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6개월 이런 거 차이 나도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한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단기적인 관점과 좀 장기적인 관점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은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좋은 기업들을 걸러내는 분명히 좋은 툴이라는 게 ESG는 되게 명확하고 그거는 학계에서도 정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오랫동안 투자하는 방식은 우리가 연금이나 퇴직연금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그런 펀드들 뭐 쌀 때마다 아니면 좀 적립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유의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그래서 길게 가져가게 되면 내 노후에 분명히 얘네들이 큰 기여할 거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ESG 프리미엄들을 길게 보면 계속 받을 거니까. 그런 말씀 하나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요. 사실 우리나라 ESG 펀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ESG 펀드도 이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종목들입니까 다? 다 우량주들인데요. 우량주들이고 빅테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ESG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신재생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이제 오해들을 하십니다. 네. 물론 테마 펀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 글로벌 클린 에너지랑 그거는 그냥 ESG의 7가지 전략이 있어요. ESG도 되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근데 ESG 규모가 가장 큰 게 통합 전략입니다. 네. ESG 통합 전략과 관련돼 있는 펀드들의 규모가 가장 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TF들도 그냥 통합 전략을 쓰는 ETF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개는 통합 전략을 쓰게 되면은 거의 시장 인덱스랑 웨이트가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량 기업들인 거죠. 우량 기업들이 그냥 많고 우량 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만 해도 보시면 의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언급한 책들 제 책에서도 뭐 언급을 드렸지만 뭐 게임주들이라든지 인터넷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ESG 등급이 대단히 좋거든요. 좋은데 예를 들면 지배 구조가 이상한 것들이 그래도 걸러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사실 물적 분할을 굉장히 많이 한 곳이 사실은 이 뭐 톡을 만드는 그곳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국내 ESG 그 MSCI에서 한 등급에도 보면은 그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봐서 걸러주는 효과가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걸 일일이 걸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ESG 평가 기관을 그냥 우리가 한번 컨설턴트라고 생각하고 컨설턴트들이 한번 내 거를 한번 걸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ROESG 좋은 기업들도 조정은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받고 올라갈 때 저는 어떤 기업들을 사야 되느냐라고 보면 짧게 보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래도 ROESG가 좋은 종목들을 사시면 훨씬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ROE가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자본 효율성이 너무 좋은 거고, 자본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가치로 언젠가 반영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ESG가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형자산에 대한 관리 능력도 대단히 좋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무형자산이 대단히 중요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도 단기 반등을 노릴 때도 그거는 좋은 포인트다. 그래서 저는 한번 보십시오. ROESG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들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할 기회들이 있을 텐데 분명한 건 단기 반등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만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청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책 사서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병렬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실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